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랑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체가 무섭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들무에서. 하지만 이게 왜 어떻게 정말 무서운지는 직접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용기를 많이 내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질타를 받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절대로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랑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천불이 터지잖아요, 사실. 네. 제가 음. 지금 저번 주 화요일 날 돌비님한테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과민성 대장염이 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응급실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갔어요. 갖고 아이고, 제가 신청을 하고, 제가 왜 신청했는지 혼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그 정도인가요? 갖고 제가 장사를 14년, 15년을 했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럼요. 매일 만나시죠. 근데 저도 말 주변에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글을 읽어보고 스피치를 해서 이거 시간 타임도 체크를 해보고 해서 계속 했어요. 예. 그래갖고 최대한 돌비님이랑 기종님한테 이제 피해를 안 드려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흥미롭게 말을 좀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도 응급실 갔다가 장염약 먹고 아이고, 시들무가 이렇게도 무섭네요. 자, 일단은 제가 랑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하든 간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누군가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재미없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하게 이야기 겪으신 거 그대로 들려주신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랑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대부업의 실체, 왜 사체가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미 지금 사체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사체를 써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 오늘 그 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락입니다! 우선은 말씀드릴 게 제가 너무 떨려서 중간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 기종님이나 돌비님이나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보호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정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좀 옛날부터 많이 가난했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쯤부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3년에 한 번씩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수술비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병명이 좀 많죠. 간질, 심장, 뇌질환, 또 귀에 고막도 계속 녹는 병이 있으셨고 정말 몸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는 분이시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모든 병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누나하고 저하고 둘뿐인데 제가 그때부터 학업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다 살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군대를 좀 일찍 갔습니다. 군대를 일찍 갔다 와서 어찌하다 보니 또 빠르게 결혼을 했어요. 군대 휴가 때 만났던 집사람은 제대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갖고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우선은 회사를 3년 정도 다니다가 음식 자격증을 여러 가지 땄어요. 한식하고 중식 이런 거 자격증을 따서 장사를 시작했고 근데 그 수입으로는 턱도 없어서 보험영업, 전단지 알바, 배달 알바, 편의점 알바 등등 투잡, 쓰리잡까지 뛰게 되었는데 장사를 시작한 이유도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어서가 더 컸죠. 그렇겠죠. 예. 가게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죠. 가게가 처음부터 잘 되면 다 부자 되게 점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머니 병 챙겨가면서 저희 가정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생기더라고요. 근데 불행은 항상 안 도할 때 생긴다고
제가 참 아둔하게 어렸을 때부터 뭐 불알 친구라고 하죠. 그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줘서 꽤 큰 돈을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근 10년을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설명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선은 불을 꺼야 되니까 신용대출도 받고 신용도출도 풀로 다 차버리고 가게는 또 꾸려 나가야 되니까 여기저기 돈을 알아봤는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 되면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만 등 돌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서 보이는 명함 같은 필수 찌라시가 보이잖아요. 그 찌라시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네. 이게 제 인생의 악연의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일수라는 게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그날 현금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월급쟁이들보다 자영업자들은 쉽게 해주고 네. 또 신용도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보고 쉽게 돈을 내주니까. 근데 막상 받고 나면 일수를 아마 써보신 분들은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분들 쓰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갚기가 빡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자가 보통 30만 원인데 그럼 130만 원에서 여기서 30만 원이 이자인데 100만 원을 빌리면 또 취급 수수료로 자기들이 10만 원을 또 떼요. 그러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일주일치 돈을 선불로 찍어요. 그러면 막상 딱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6, 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갚는 거는 13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진 않는데 정말 급하다 보면 그렇지. 정말 눈에 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때 저는 몇백만 원을 썼습니다. 네. 거의 하루에 3만 원, 6만 원 그렇게 갚는 게 일주일이면 거의 뭐 4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머릿속에서 매일매일 갚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사람 피가 말리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또 돈을 막아야 될 때가 또 생겨서 일수 업체가 정말 많거든요. 또 길거리에서 일수 전단지를 보고 어떤 업자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 업자가 이제 저랑 악연이 되는 업자인데 약속을 하면 보통 가게로 와서 가게가 어떤지도 보고 매출표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결제를 올리면 결제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다이렉트로 하더라고요. 돈을 자기가 직접 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직접 오셨는데 일수업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좀 약간 건달 같고 피부가 좀 시커멓고 좀 등치 크신 분들 있죠. 그리고 또 막 문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일수하시는 분이라는 게 표가 확 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수업자 같지 않게 굉장히 댄디하고 샤프하게 생긴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이분은 아주 고급 승용차에 정장을 딱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일수업자가 왜 저렇게 하지? 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매출 얼마 나오니까 그리고 날짜도 길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수를 보통 쓰면 100만, 200만 하면 보통 40일, 뭐 50일, 60일 이렇게까지 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날짜를 길게 주다 보면 갚는 게 2만 원, 3만 원씩 되면 부담감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너무 고마웠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또 제 가게에 며칠 뒤에 자기 아는 지인들이랑 술도 마시러 오시더라고요. 깔끔하게 또 비싸게 먹고 가시더라고요. 제 생활은 뭐 그래도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수라는 게 매일매일 찍다 보니까 자주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투자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일수에 1,000만 원을 더 빌려줄 테니 갚을 때까지 홀 매출에서 10%. 근데 저는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 하자는 대로 다 따랐거든요. 그리고 말주변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이분이 저한테는 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이 사람 말에. 예. 그냥 교주였어요. 교주. 그러다가 홀 매출 10%, 그러다가 20%, 그러다가 30%. 근데 이게 제가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점점 저는 가져가는 돈은 없고 빚만 쌓이는 거예요. 일수는 일수대로 가져가고 투자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는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돈은 절대 날리질 않고 저만 손해보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수는 일수대로 투자가 아니고 빌려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일수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때 빚이 한 2, 3천 정도로 쌓이더라고요. 계속. 그때도 저는 살아야 되니까 꿀 매장만 운영을 했는데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한 몇 년 전이었거든요. 제가 파는 음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네. 지금은 파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 근데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게 좀 핫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좀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더 투자를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 3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때도 제가 좀 눈이 멀었죠. 자기가 사. 제가 6을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구조를 했죠. 예. 이건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보통 뭐 하나 2, 제가 8. 왜냐면 제가 재료도 다 하고 사람도 쓰고 인건비도 다 주고 이 사람은 그냥 투자하는 비용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은 4를 가지고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반을 가지고 구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투자 비율이 말이 안 됐죠.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지로 와서 돈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이 저한테는 신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네. 그걸 또 몇 년 동안 거의 한 7년, 8년 뭐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저희 가족보다 더 가까웠고 그냥 이 사람이 시키는 거는 제가 뭐든 다 했어요. 갑자기 저녁에 나오라면 그냥 나갔고 뭐 이거 해주세요 그냥 해줬고 근데 사람은 또 존중은 또 해주고 콜도 이 사람 손에 잠식이 됐고 배달도 많이 투자 이 사람한테 거의 반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도 가게가 장사는 잘 돼서 좋았지만 가져가는 돈은 없고 일수는 일수대로 다 받아가고 투자는 투자대로 매출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힘들게 저는 이래서 이 사람 입에다가 털어놓는 꼴이 되더라고요. 악순환이 반복됐죠. 근데 참 웃긴 게 이분하고 좀 친해지다 보니까 이분이 이거는 뭐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소위 말 스카이. 그 자식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예. 그 자식이라고 해요.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일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솔직히 좀 못 배우고 돈은 많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위 말해서 뭐 친구 보면 우리도 엘리트 건달이 있다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사채 이런 업자 중에서도 조금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실제로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아니 졸업을 했어요. 오. 제가 확인도 해봤어요. 저도 이 사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인맥을 통해서 해봤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당근과 채찍을 정말 적절하게 주면서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집안도 엉망이 되고 빚은 계속 쌓여가고 제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저 때문에 진짜 한 몇 억씩 벌었을 거예요 아마. 우와, 예. 그런데 일수는 일수대로 돈을 다 받아갔어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사장님 공과사는 구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수를 또 못 막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또 와이프 이름으로 일수 대출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진짜 악순환에 또 악순환이죠.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그때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람은 저한테 뭐 화를 내고 뭐 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곤조곤하게 설명하고 겁주는 것도 정말 그냥 조곤조곤 설명해서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경찰 친구가 있어서 일수는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추심이 심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이런 거 비일비재해서 조사가 안 나간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 7, 8년 전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한테 저는 끌려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하더니 네. 자기가 돈 받을 곳이 있었나 봐요. 옷 매장인데 그 앞에서 자기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면 언제까지 안 갚으면 계속 찾아온다고. 자기가 하는 걸 보고 저보고 해래요. 그렇게 따라해래요. 입구에서 딱 세워놓고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똑같이 해래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옷가게가 유리로 돼 있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법에 걸리니까 추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계속 앞에서 차를 대놓고 건들건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윗사람 눈치는 보이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멍청한 게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걸 하면 자기가 하루치를 까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짓이었죠.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시키더라고요. 가족들 보통 일수를 하게 되면 가족들 연락처를 받아두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 연락처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일수업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누구 아버지 폰 맞습니까? 저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친구분이 연락이 안 돼서 전화드렸다고. 연락이 되는데도 분명히 제 사람은 직장 가면 찾을 있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와, 전화 가족한테까지 한다 이런 걸로. 그렇죠. 이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옛날에도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법적인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듣고 돌비님도 제가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욕을 먹을 각오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한 달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분이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장사꾼이 아니고 사채업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주고 또 따라한 저도 웃기고 어떤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돈을 못 갚는데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대신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돈이 문제가 생기면 발뺌을 하려고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됐죠. 제가 장사를 한 지 14년, 15년 돼가니까 20대 후반에 이분을 만나서 지금 제가 40대 초반이 돼가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저도 참다 폭발했죠. 저도 참다가 폭발해서 막 따졌죠. 예. 시키는 일을 정말 다 했거든요. 자기가 다른 가게에 하면 타일을 깔아라면 타일도 깔고 저는 저녁에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피폐해지고 집안도 엉망이 되니까 미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일을 꽉 깨물고 따졌어요.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따졌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저희 아이 학교 시간에 네. 애기랑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 그때는 진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엄청 아이를 나무랬죠.
근데 초등학교 애가 뭐가 알겠습니까? 제 네. 이름 대고 아빠가 데리러 오라 했다 이러니까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런 제 신세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제가 10년이나 운영했던 가게는 망했고 그 보증금과 권리금도 다 그 업자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쭉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병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진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뭐 화병, 온갖 병이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정말 웃긴 게 갑자기 저한테 제안을 또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제가 했던 가게를 저보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차리다고. 뭔 말이야 그게 또.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저보고 일수를 까라는 거예요. 예. 진짜 독하죠. 계속 그냥 일수를 끊임없네요. 예 정말 어이가 없고 했지만 저는 그때도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또 저를 오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짜 뭐 그냥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게 가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멘탈이 완전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용기 내서 따져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희한한 게 이게 뭐라 설명이 안 돼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군대 가서 선임들이 막 괴롭히는 선임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사회에 나가면 내가 네 정말 똑같이 해줄 거다. 나가면 너 정말 팰 거야. 막 이런데 막상 사회에서 만나면 바로 격리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세뇌식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저도 끝나고 제 가정도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예. 화를 안 내고 이것도 정말 들리듯 말듯하게 제가 들리듯 말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죠? 와. 아이는 잘 크는가? 사모님은 일 잘 다니죠. 이런 말을 그냥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멎더라고요. 예.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정말 2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아휴. 그래도 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늘이 신께서 아직까지 저를 뭐 데려가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멘탈을 잡고 이제 니 죽고 내 죽자라 마음으로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던 것도 다 녹음했고 그리고 제가 했던 거 똑같이 해줬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사무실에서 시위도 하고 집 앞에서 진을 쳤죠. 예. 아니 집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어차피 나는 막장이고 같이 고소하고 죽자 이런 마음뿐이었죠. 저는. 잃을 게 없는 게 제일 무섭죠, 사실. 그렇죠. 예. 저는 그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었어요. 네. 우리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도 제가 무서웠는 건지 아니면 피하고 싶었는 건지 사과를 하고 일수를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악랄한 인간이 대신 투자금은 다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나서 4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고요. 예. 악마를 싸우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신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딱 그 얘기가 저하고 맞더라고요. 이 업자는 계속 불법이자를 합법이자처럼 가장해서 계속 압박을 지금도 가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꽤 부자입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어려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잔인한지 정말 죽도록 믿더라고요. 네. 너무 오랜 시간 시달려서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머리에 핏줄이 터져서 피가 터져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뇌졸중 뇌출혈도 아니고 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스트레스 장애 신경정신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대요 국내에서는. 정말 얼마나 제가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러겠죠. 기종님들은 왜 아직 고소 안 하고 있냐. 그렇지. 왜 당하고만 있냐 하시겠지만, 이러면서. 그렇죠. 왜 당하고만 있냐. 이 생각하겠지만, 네. 고소를 하면 저도 엮입니다. 저도 그때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엮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제 가정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때 고소를 하고, 제 값도 네.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고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고, 녹취록도 모든 걸 모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들어놓은 그놈을 저는 단죄를 할 것이고, 네. 물론 저도 처벌을 감수할 생각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이 사람을 만났고 30대를 이 사람의 놀이개로 살았고 40대가 됐어야 탈출을 꿈꿉니다. 장장 15년 동안 이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물론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겠죠. 네, 정말 네. 많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체를 쓰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사체를 쓰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나라에서 정한 이자율이 넘어가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그 게 사람 있다고 추심할 하더라고요. 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다. 사채업자.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협박하고 이러는 걸 경찰들도 눈 감아주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당했죠. 지금이었으면 절대 당하지 않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런 남자가 고해성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고해성사하는 거고, 기종님들하고 돌비님한테 제 죄를 말씀드리고, 제 때문에 혹시 피해보신 분들한테도 사죄도 구하고, 네. 마음속으로 제가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네. 분명히 참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누군가는 네.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지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 랑님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용기 내서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쉬지 않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악바리로 사셨는데 그 악바리로 지금은 싸움을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계속 싸워오고 계시고. 그렇죠.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죠.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고, 저를 도와주신다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도 벌 줄 것이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도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네. 뭐 지금은 그 일로 인해서 와이프랑 이혼도 하고, 아이고. 애도 지금 따로 지내고 있는데, 지금 고시원 생활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50대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랑님께서는 절대 지지 마시고 꼭 이기셔서 만약에 죄를 지으셨다면 그 죄는 받으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결국에는 그 마음의 짐이라는 건 계속 남아 계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쵸, 항상 괴롭혔죠. 네. 진짜 잠을 편하게 잔 적이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랑님의 의지대로 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기시고, 싸움도 이기시고, 만약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잘 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유. 기종님들한테 혹시라도 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서, 진짜 그러면 오히려 힘든 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게 더 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랑님 너무 힘든 이야기지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랑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듣기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대체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느냐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왜 그렇게 같은 실수를 했었냐, 왜 사람들을 괴롭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고, 비난도 있을 거고, 응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랑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들은요, 그 상황, 그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함부로 이해한다는 말을 최대한 줄여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감히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로 말을 바꿨습니다. 왜냐? 그 상황이 돼보질 않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특히나 사채를 써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용기 내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